안녕하십니까. YTimes 축복일 편집인입니다. 오늘도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시간에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두 번째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였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죠. 이 미국과 더불어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것입니다. 북한과는 순치 관계라는 유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완충 지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가치로서도 중국은 군사 개입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국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대량 난민이 동북 삼성으로 유입될 수 있고요. 그들이 만약에 이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명의 조선족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티베트 자치구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이 조선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만약에 일으킨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무장 세력은 이제 게릴라가 돼 가지고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북한 내부의 핵무기를 포함한 이 대량 살상 무기는 중국이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존 불가의 상황에서 나는 단연컨대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북조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 원치 않죠. 통일 이후에 경제적 이익 같은 것들이 지금의 북한 체제 유지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쉽게 통일을 용인하지 못하는 데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 목구멍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불안정이 만주를 거쳐서 수도 베이징으로 파급돼 가지고 전국이 혼란에 처하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베이징 외곽의 환 보하이만, 바레만이라고 그러죠. 환 바레만 권역에 총 군사력의 40%에 달하는 3개 군광구 그리고 1개 함대를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 사망 때도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우려해 가지고 당시 선양군구 병력 가운데서 30여만 명을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전진 배치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지역입니다. 한반도는 만주와 보하이만, 그러니까 바레만을 넘어서 베이징을 직접 겨냥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서해안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경제 중심지 장강 델타 지역은 물론이고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드를 반대하는 거죠. 반대로 중국이 경남 진해라든지 전남 거문도를 얻게 되면 대한해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가 지척이죠. 제주도를 확보하게 되면 서해 입구를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중국의 군사 전력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평양이 일으키는 긴장에는 반대하지만 이 북한이 가진 지전략적 자산을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과 일본 같은 제3국이 간섭할 공간이 많아지니까, 넓어지니까 중국은 극구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마침내 이 북한은 계력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통일이 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과연 주도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일본의 핵 재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비
축소 효과도 있고요. 중국과 일본 간의 피스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건설적 중재자 역할도 한미동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한미동맹 체제 유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북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미 양국 간에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대량 살상무기, 그러니까 WMD의 폐기를 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DMZ 북쪽으로 주한미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DMZ 북쪽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통일 과정에서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북한에서 획득한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 엄청난 기밀들이 많을 거고요. 이게 이제 북중 간에도 문제가 됐지만 남북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섯 번째는 한국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같은 이런 것의 제거는 다자기구, 그러니까 유엔이라든지 IAEA가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통일한국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는 북한 내 조약과 계약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이 거론될 정도로 중국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완충지대보다는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경제, 외교, 안보,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레드라인에 대한 보장과 조건에 대해서 중국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이걸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은 과연 개입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북한의 친중 세력들은 중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겠죠. 또 일부 개혁 세력들은 한국이나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혼란의 상태로 갔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이 북한에 직접 개입할 이유나 명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기적 이익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장기적 측면을 본다 그러면 북한의 급변 사태 개입으로 입을 손실도 다양하고요. 피해도 상상 이상으로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우호 관계 파기는 물론이고요.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이 돼가지고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불어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당할 피해는 이건 계산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이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이게 고민거리죠. 인적, 물적 피해보다 더 큰 건 뭐냐? 국제적 위상의 추락입니다. 또다시 냉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를 중국 스스로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 개입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군사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에 안정화 관련한 모든 책임을 중국 정부가 져야 되는데 이건 당장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통일되게 될 때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국이 점령할 경우에는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중 간에는 엄청난 패권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겠죠. 경제 봉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시진핑 체제 자체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독 개입이 아니라 유엔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다국적 개입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질서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중국은 안정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군사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명 병아리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북중 국경선 부근에 위치한 과거에는 선양군구였는데 지금은 북부정구죠. 이 3구 집단군 그리고 베이징 군구 지금은 이제 중부정구인데 이 중부정구 소속의 38 집단군이 신속 대응 부대로 주요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양군구 그러니까 북부정구 소속의 3구 집단군은 주한미군이라든지 한국군보다 먼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군의 북한 투입 전략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의 베이징 군구, 그러니까 중부군 정구의 38 집단군은 정예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을 비워둘 수가 없죠. 또 북한 급변 사태에서는 사실상 보병이 주력 부대로 파견돼야지 질서 유지라든지 안정화에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북한 영내 투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군의 전면 개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조중 5호 협력과 또 상호 5원조 조약에 따라서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 방위에 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북한 내 진입은 대량 살상 무기 취득을 위해서 미국군과 함께 작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지역 방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 5호 협력 및 상호 5원조 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전면적 개입보다는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방어로 제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북한 영토 깊숙이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이 뒤따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사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3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도통신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가 북한의 사실상 체제 붕괴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건 이 중국군 내부의 기밀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누설된 내용을 보니까 뭐 양은 별로 많지 않는데 이 보도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굉장히 이걸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겨도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방어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난민 유입이 시작됐을 경우 국경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계 및 군부의 그런 인물들에 대한 암살 기도를 막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이 난민의 중국 국경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난민 수용소를 중국이 중국 영토에 만들지 않고 북한 지역 내에다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 지역의 북한 지형이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난민 수용소를 국경 부근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국경으로부터 50에서 100km 지역까지 진입해가지고 난민 수용소를 만들게 될 겁니다. 물론 북한 지역의 안정화 후에 철수한다는 전제를 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북한 급변 사태가 생기게 되면 북한 주민의 이탈 예상자, 이 북한 인구의 한 3.5% 수준인 한 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67% 정도 되는 47만 명 정도가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은 중국으로 가는 난민의 절반도 채 안 되는 21만 5천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한 대로 이 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국경으로부터 겨우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협조하여 이 접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장기 주둔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해체의 명분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굳이 북한 영토에 진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 혹은 체제 붕괴를 막을 의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북한이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영토에 진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 한미 양국과 탈북 문제라든지 대량살상 무기 문제에 대해서 더욱 협조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 최소화 배경에는 북중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도 않고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통과하려 할 때 북한 간의 상당한 저항도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국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북한을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점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북한의 파괴된 막대한 경제 비용을 떠안아야 됩니다. 완전히 망가진 북한 경제 회복과 함께 북한 내에서 김정은 몰락후 유일체제 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반란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 반란군에 대한 진압, 이런 문제, 이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에 대해서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굳이 북한 진주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급변 이후에 안정화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북한 지역에 미군이 남느냐 철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후에 안정화 이후 미군이 북한 영토에 주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중국에 한반도 통일 후에 미군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북한의 급변 사태 조짐이 보이게 되면 즉각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사전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북한 핵에 대한 무마 조치와 함께 중국이 북한 영토에 진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회담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급변 사태 때 수많은 인명과 비용이 소모되는 국지전을 또 국제전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북한 지역을 점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